3월의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은 채 낡은 상진고등학교 교실 창문을 두드렸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흐느끼는 듯했고, 쉬는 시간을 즐기는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소란스러움과 뒤섞였다. 이곳은 교사의 감시가 느슨한 변두리 학교였으며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정글과도 같았다. 이 가혹한 세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은 생존을 위해 누구나 침묵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였다. 2학년 3반의 앞문이 메마른 신음 소리를 내며 열리자 소란스럽던 공기가 순식간에 찢겨나갔다. 번들거리는 얼굴에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담임 교사가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와 교탁을 내리쳤다. 뿌연 분필 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억지스러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교사 뒤로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온 남학생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마치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처럼 소리 없이 가볍게 발을 내디뎠다. 덥수룩하게 자란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와 눈을 가려 그의 얼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는 목과 손등의 푸른 혈관이 비칠 정도로 투명했고 얇아 보였다. 담임은 그를 강수혁이라 소개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전학 온 학생이라고 건조하게 덧붙였다. 교사는 수혁의 몸이 약해 안정이 필요하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 책임 회피의 뉘앙스가 짙었다. 수혁은 칠판 앞 교단에 서서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교실 뒤편에서는 이른바 로열 패밀리로 불리는 불량 학생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들에게 수혁의 허약함은 경고가 아닌 새로운 장난감이 도착했다는 달콤한 신호였다. 무리의 중심에는 상진고의 왕으로 군림하는 최태성이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껌을 씹고 있었다. 그는 도살자가 고기 등급을 매기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 학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태성은 입꼬리를 비틀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에 앉은 부하에게 학교에 걸어 다니는 시체가 하나 들어왔다고 속삭였다. 교사는 창가맨 뒤 구석의 빈자리를 가리켰다. 그곳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자들을 위한 격리된 공간이었다. 수혁은 무거운 가방을 고쳐 메고 느릿한 걸음으로 교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태성의 무리가 있는 분단을 지나칠 때 태성의 오른팔인 김민재가 킬킬대며 다리를 뻗어 통로를 막았다. 수혁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중심을 잡으며 비틀거리는 척 연기했다. 민재는 혀를 차며 아쉬워했지만 그 짧은 순간 수혁의 종아리 근육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수혁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동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발을 건 상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감정 없는 얼굴로 유령처럼 지나쳐 자리에 앉았다. 짝인 박진호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담임은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갔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민재가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혁의 책상으로 다가왔고 2명의 하수인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수혁의 자리를 둘러싸 빛을 차단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민재는 수혁의 책상을 콱 내려치며 책들이 튀어오르게 만들었다. 민재는 수혁의 얼굴에 역겨운 담배 냄새를 풍기며 왜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수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흘러내린 안경을 검지로 밀어 올렸다. 두꺼운 렌즈 너머의 눈동자는 흐릿하고 생기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학을 와서 규칙을 잘 몰랐다며 최대한 비굴하게 사과했다. 옆자리 진호조차 숨을 죽일 만큼 완벽한 약자의 연기였다. 민재는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며 수혁의 뺨을 툭툭 쳤다.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서열 정리였다.
민재는 복잡한 규칙 따위는 필요 없으니 매점에 가서 음료수와 빵을 사오라고 명령했다. 물론 돈은 주지 않았다. 이것은 이곳에서 살아남고 싶은 전학생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고전적인 신고식이었다. 수혁은 시선을 아래로 깐 채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재의 손가락을 꺾고 머리를 책상에 처박은 뒤 나머지 둘을 볼펜으로 제압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시뮬레이션 되었다. 하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약속이 그의 이성을 붙잡았다. 평범하게 살라는 유언이 과거의 살인 기계였던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수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먹을 풀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민재 일당은 비웃음을 흘리며 주문할 목록을 읊어댔다. 교실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걷는 수혁의 걸음걸이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위축되었던 어깨가 펴지고 발놀림은 침착하고 정교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CCTV의 사각지대와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며 직업병처럼 주변을 스캔했다. 화장실로 들어간 수혁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낯선 자신과 마주했다. 연기를 걷어낸 그의 눈빛은 심연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는 젖은 교복 셔츠에 단추를 잠그다 쇄골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긴 흉터를 확인했다. 그것은 그가 감추고 있는 잔혹한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는 재빨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평범한 학생의 가면을 썼다. 사온 간식을 책상에 올려두었지만 태성은 벌레를 쫓듯 손짓할 뿐이었다. 오후 수업 내내 수혁은 뒤에서 날아오는 종이 뭉치와 욕설을 묵묵히 견뎌냈다. 종례가 끝나고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수혁은 반장의 강요로 혼자 남아 청소를 시작했다. 빗자루 소리만이 적막한 교실을 채웠고 붉은 노을이 창문을 넘어와 교실을 불길하게 물들였다. 그때 교실 뒷문이 열리며 농구공을 든 태성과 민재가 들어왔다. 물건을 두고 갔다며 핑계를 댔지만 그들의 눈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수혁이 방금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을 흙 묻은 신발로 짓밟으며 휘젓고 다녔다. 그는 짐짓 미안한 척 사과했지만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수혁이 아무 말 없이 다시 빗자루질을 하자 태성은 그 침묵이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수혁 옆에 놓인 걸레 빤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검은 오물이 사방으로 튀어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수혁의 바지와 신발까지 적셨다. 더러운 물은 마치 전염병처럼 바닥으로 퍼져나갔다. 태성은 수혁의 폭발이나 절망을 기대했지만 수혁은 조용히 몸을 굽혀 넘어진 양동이를 바로 세웠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혁이 고개를 드는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이 태성의 눈과 마주쳤다. 그것은 겁에 질린 학생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을 보고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 없는 차가운 살기가 태성의 심장을 꿰뚫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에 태성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다시 눈을 깜빡였을 때 그 섬뜩한 눈빛은 사라지고 안경 쓴 허약한 전학생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성은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며 욕설을 내뱉고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교실에 홀로 남은 수혁은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닦았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의 인내가 한계에 시험 받았음을 느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침묵 속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강수혁의 발걸음은 여느 학생들과 달랐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교문을 통과할 때 수혁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학교 건물의 구조적 특징을 훑고 있었다. 교문 옆에 설치된 CCTV의 회전 각도, 운동장 뒤편 담장의 높이,
그리고 교사들이 주로 흡연을 하러 모이는 사각지대까지. 그의 눈은 마치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요원처럼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 배어버린 지독한 생존 습관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피부에 닿았다. 어제의 사건 이후 수혁은 교실 내 먹이사슬의 최하위로 공식 분류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최태성 패거리가 언제 그를 다시 괴롭힐지 곁눈질하며 구경할 뿐이었다. 수혁은 아무런 내색 없이 자신의 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커터칼로 깊게 파놓은 욕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무 책상 깊숙이 새겨진 병신이라는 두 글자가 그를 반겼다. 수혁은 손가락으로 거친 나무의 질감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분노하거나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그는 이 유치한 도발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글자의 획을 그은 힘의 세기와 방향을 볼 때 범인은 오른손잡이이며 성격이 급하고 과시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짐작건대 김민재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혁은 가방에서 참고서를 꺼내 그 흉한 자국을 덮어버렸다. 감정의 동요는 사치였고 그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교시 시작 종이 울리기 전 최태성이 교실 뒷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다. 그의 등장만으로 교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성은 곧장 수혁의 자리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팔을 걸쳤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한 친근한 제스처였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다. 태성은 웃음 깃띤 얼굴로 매점 갈 돈이 부족하다며 지갑을 좀 빌려달라고 속삭였다. 이것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갈취였다. 수혁은 저항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천지갑을 꺼내 건넸다. 그 안에는 점심을 사 먹기 위해 할머니가 챙겨주신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태성은 지갑을 열어보더니 푼돈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그는 지폐를 꺼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빈 지갑을 수혁의 얼굴에 툭 던졌다. 다음부터는 알아서 성의를 보이라며 태성은 낄낄거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반아이들 중 누구도 이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때 옆자리에 박진호가 조용히 떨어진 지갑을 주어 수혁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진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수혁에게 그냥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곳은 지옥이며 한 번 찍히면 졸업할 때까지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호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과 절망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영혼이 파괴되어 온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수혁은 안경을 고쳤으며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진호의 손목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푸르스름한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수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다시 한번 감정의 스위치를 내렸다. 지금 섣불리 나서면 진호까지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더 확실하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수업 시간 내내 수혁은 칠판을 보는 척하며 교실 내부의 권력 구조를 파악했다. 최태성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는 꽤 견고해 보였다.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김민재, 정보를 수집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군들,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생존을 도모하는 방관자들, 심지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조차 뒤쪽에서 자고 있는 태성을 못 본 척했다. 이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급식실로 향했지만 수혁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돈을 뺏겨 점심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때 진호가 빵과 우유 하나를 들고 수혁의 앞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먹으려고 산 건데 배가 안 고프다며 어색하게 내밀었다. 거짓말인 게 뻔했지만 그 서툰 배려가 수혁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수혁은 빵 봉지를 뜯으며 진호에게 왜 그들이 너를 괴롭히는지 물었다. 진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유 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냥 자신이 약하고 반응이 재미있어서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지만 침묵하면 할수록 강도는 세어졌고 나중에는 신고할 용기조차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진호의 이야기는 수혁이 과거에 보았던 수많은 약자들의 비명과 겹쳐 들렸다. 폭력은 언제나 저항하지 못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었다. 오후에는 체육 수업이 있었다. 운동장으로 나가 축구를 하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창문을 넘어 교실로 들어왔다. 수혁은 심장이 안 좋다는 핑계로 교실에 남아 자습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은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태성은 왕처럼 군림하며 아이들에게 공을 패스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가 공을 잡으면 상대팀 아이들은 알아서 길을 비켜주었다. 그때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업을 땡땡이 친 민재와 그의 부하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교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수혁이 있는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재는 더워 죽겠다며 수혁의 책상 위에 놓인 진호가 준 우유를 집어들었다. 수혁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민재는 우유팩을 뜯어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남은 우유를 바닥에 쏟아버린 민재는 빈 팩을 수혁의 머리에 던졌다. 그는 재수없게 왜 여기서 버티고 있냐며 시비를 걸었다. 수혁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우유팩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민재의 심기를 건드렸다. 민재는 수혁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얇은 교복 셔츠 너머로 민재의 뜨거운 체온과 불쾌한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민재는 수혁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말했다. 눈가를 왜 그렇게 뜨냐고, 사람 무시하냐고 윽박질렀다. 수혁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오른손은 등 뒤에서 날카로운 샤프 펜슬을 쥐고 있었다. 각도만 잘 맞추면 경동맥을 찌르는 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수혁은 손에 힘을 빼고 샤프를 주머니에 넣었다. 대신 최대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수혁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웃었다. 그는 수혁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교과서와 공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그 사이에서 낡은 필통 하나가 나왔다. 민재는 필통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평범한 볼펜들 사이에서 은색 만년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신 수혁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민재는 만년필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꽤 비싸 보인다며 희죽거렸다. 수혁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돌려달라고 했지만 민재는 팔을 높이 들어올리며 장난을 쳤다. 달라고 애원해보라며 개처럼 짖어보라며 조롱했다. 수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했다. 그것은 찰나였지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기였다. 하지만 민재는 그 경고를 읽지 못했다. 그는 낄낄거리며 만년필의 뚜껑을 열고 펜촉을 책상 모서리에 대고 힘을 주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펜촉이 휘어지며 부러졌다. 은색 금속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수혁의 시선이 부러진 펜촉에 고정되었다. 그의 귓가에서 이명 같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부러진 만년필을 수혁의 가슴팍에 던지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하고는 낄낄거리며 교실을 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러진 펜촉과 몸통을 주워들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금속 조각이 마치 그의 인내심 조각처럼 느껴졌다. 수혁은 자리로 돌아와 부서진 만년필을 정성스럽게 손수건에 쌌다. 그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공구 세트를 꺼냈다. 아주 미세한 핀셋과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일반적인 학생이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는 부러진 펜촉을 확대경 없이 맨눈으로 살피며 손상을 분석했다. 그는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펜의 구조를 분해했다. 마치 폭탄을 해체하거나 총기를 손질하는 전문가의 손길 같았다. 그의 손끝에서 망가진 펜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다짐의 매개체가 되었다. 수혁은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이것은 참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놈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의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었다. 체육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땀 냄새를 풍기며 교실로 돌아왔다. 진호는 엉망이 된 수혁의 자리를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그는 수혁의 안색을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다. 수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잉크 자국을 휴지로 닦아주며 울먹였다.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고. 선생님께라도 말씀드리자고 했다. 수혁은 진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멈추게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이제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진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혁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웠다. 종례 시간. 담임은 칠판에 적힌 공지사항을 읽어내려갔다. 학교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원자를 받았다. 물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태성은 맨 뒷자리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분위기를 흐렸다. 종이 비행기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교탁 앞에 떨어졌다. 담임은 한숨을 쉬며 태성을 노려봤지만 태성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이 교실에서 정의나 도덕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수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다.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해야 했다. 그리고 태성 패거리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바로 압도적인 공포와 폭력뿐이었다. 수혁의 머릿속에는 이미 학교 전체를 무대로 한 작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학교 시간이 되자 태성은 수혁의 자리를 지나치며 책상을 발로 찼다. 그는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며 기대하라고 비아냥거렸다. 수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책상 아래 그의 손가락은 일정한 리듬으로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모스 부호였다.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경악했을 것이다. 타겟 확인. 제거 준비 완료. 교문을 나서는 길. 수혁은 다시 한번 학교 건물을 뒤돌아보았다. 노을에 붉게 물든 학교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것은 수혁이 아니라 자신들이 포식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태성 패거리였다. 수혁은 옷깃을 여미며 어둠이 내리는 거리로 사라졌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집으로 돌아온 수혁은 작은 옥탑방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일 밤 써오던 일기였다. 그는 오늘의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다. 균열이 시작되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일기장을 덮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안에는 그가 군 정보국 시절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이 잠들어 있었다. 수혁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대신 맨손 체조를 시작했다. 좁은 방 안에서 그의 몸은 기이할 정도로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푸시업, 스쿼트, 그리고 섀도우 복싱.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허약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 감춰진 강철 같은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수혁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응시하는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닐 것이다. 그는 놈들이 쳐놓은 거미줄을 하나씩 끊어내고 그들을 서서히 고립시킬 계획이었다. 침묵의 그림자는 이미 학교를 뒤덮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강수혁이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이미 발생했고 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며칠 동안 이어진 최태성 패거리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강수혁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교과서가 사라지거나 체육복이 찢겨 있는 일은 다반사였고 점심시간마다 식판을 엎는 실수가 반복되었다. 수혁은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받아 넘겼다. 그의 무반응은 태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다.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뒤 태성은 수혁에게 별관 3층 화장실 청소를 명령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와 악취가 진동하는 곳으로 학교 청소 구역 중 가장 깊이 되는 장소였다. 태성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시룹을 했고 민재는 수혁의 등 뒤에 대고 깨끗하게 안 해놓으면 내일은 혀로 할게 해줄게라며 킬킬거렸다. 반 아이들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갔다. 수혁은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별관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전구들이 깜박거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묵묵히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솔질을 시작했다. 묵은 때가 벗겨지며 검은 구정물이 흘러나왔다. 그는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머릿속에 복잡한 사리를 지우려 애썼다. 평범한 학생이라면 울분을 터뜨렸겠지만 그에게 이것은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훈련과도 같았다. 그때 화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박진호가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무장갑을 꺼내 꼈다. 수혁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진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수혁은 괜찮으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진호는 막무가내로 변기소를 집어들었다. 진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친구를 돕겠다는 작은 용기가 서려 있었다. 수혁은 진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타일 틈새의 곰팡이를 닦아냈다. 진호는 수혁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자신은 이런 일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이면에는 학교 폭력에 길들여진 피해자의 슬픈 체념이 깔려 있었다. 수혁은 진호의 굽은 등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청소가 반쯤 끝났을 때 수혁은 물이 부족해 양동이를 들고 1층 수도가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는 혹시나 태성 패거리가 다시 돌아올까봐 청각을 곤두세웠다. 다행히 학교는 조용했고 운동장에서 축구부의 함성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물을 양동이에 가득 채우며 잠시 열기를 식혔다.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무기력해 보였다. 물을 길어 다시 3층으로 올라오던 수혁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별관 복도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수혁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양동이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화장실 쪽으로 소리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소리는
공기 중에 완전히 흡수된 듯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았다. 화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끔찍한 광경이 보였다. 김민재와 그의 추종자 2명이 바닥에 쓰러진 진호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진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린 채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민재는 더러운 걸레빤물을 진호의 머리에 부으며 주제 파악 못하고 감히 찐따끼리 돕고 지랄이야 라고 소리쳤다. 진호의 안경은 벗겨져 박살이 나 있었고 코와 입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와 타일 바닥을 적셨다. 민재는 낄낄거리며 진호의 옆구리를 축구공 차듯 걷어찼다. 강수혁 그 새끼 오기 전에 확실히 교육시켜 놔야지. 그 말은 명백히 수혁을 겨냥한 것이었다. 진호는 수혁을 돕고자 했던 선애 때문에 대신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혁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다. 당장 뛰어들어가 놈들의 관절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진호와 눈이 마주쳤다. 피범벅이 된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들어오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 자신이 여기서 더 맞더라도 수혁이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 눈빛이었다. 그 찰나의 망설임 사이 민재 일당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밖을 두리번거렸다. 수혁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지금 나선다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폭력 사태에 휘말려 퇴학을 당하거나 더 큰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냉철한 이성이 작동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합리화였다. 민재 일당은 진호에게 침을 뱉고는 운 좋은 줄 알아라며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수혁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악취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진호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진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 수혁은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찢어진 입가를 닦아내며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진호는 퉁퉁 부은 눈을 가까스로 뜨며 피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네가 곤란해질까봐. 그 한마디가 수혁의 심장 한가운데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침묵이 결국 무고한 친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수혁은 진호를 업고 양호실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진호의 가느다란 숨결이 너무나 위태롭게 느껴졌다. 양호 교사는 퇴근한 상태였고 수혁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뒤 진호를 학교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의사는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였다. 응급처치를 받고 침대에 누운 진호는 진통제 덕분에 잠이 들었다. 수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백한 진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유령처럼 희미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괴물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모든 감정이 배제된 차갑고 절대적인 살이었다. 할머니의 유언은 소중했지만 악마들에게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평범함 따위는 없었다. 수혁은 병실을 나와 학교로 돌아갔다. 이미 늦은 저녁이었지만 교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태성 패거리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 없는 틈을 타 아지트처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수혁의 발걸음 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다. 뚜벅뚜벅 울리는 구두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메아리 쳤다. 교실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태성은 교탁 위에 앉아 맥주캔을 들고 있었고 민재와 다른 녀석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역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민재가 킬킬거리며 똥 닦던 걸레가 돌아왔네. 그 병신 새끼는 죽었냐? 라고 소리쳤다. 수역은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최태성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태성은 수역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예전에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하등 생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하고 건조한 눈빛이었다. 태성은 불쾌감을 느끼며 맥주캔을 구겨 바닥에 던졌다. 강수혁, 눈 안 깔아 쳐다보면 어쩔 건데? 태성이 위협적으로 물었다. 교실 안에 음악 소리가 꺼지고 패거리들이 수역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공간을 지배했다. 수역은 안경을 벗어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단순한 동작이 마치 전투 개시 신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들지 않았다. 대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수역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교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박진호, 그리고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다. 그의 어조에는 감정의 고저가 전혀 없었다. 마치 기계가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듯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섬뜩할 정도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약골 전학생이 학교의 제왕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태성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모 경고이 새끼가 드디어 미쳤나. 그는 자리에서 뛰어내려 수역의 멱살을 잡았다. 태성의 얼굴이 수역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경고질이야. 영화 찍냐? 태성은 수역을 거칠게 밀쳤다. 수역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났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밸런스였다. 태성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욱 흥분하여 소리쳤다. 네가 안 건드리면 어쩔 건데 신고라도 하게 아니면 그 병신처럼 맞아 뒤지고 싶냐. 패거리들이 일제히 조소를 터뜨리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수역은 흐트러진 옷깃을 정리하며 태성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회를 줬다는 것만 기억해.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는 듯 몸을 돌려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온갖 욕설과 빈 깡통들이 날아왔지만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인내심이라는 이름의 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태성은 문을 닫고 나가는 수역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평소라면 쫓아가서 반쯤 죽여놨을 텐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수역이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짐승의 눈도 인간의 눈도 아니었다. 죽음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한 공허한 눈동자였다. 태성은 찝찝한 기분을 떨치려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발로 찼다. 학교를 빠져나온 수역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흐린 하늘이 그의 마음과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다. 오늘부로 평범한 학생 강수혁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의 망령, 코드네임 이그니스뿐이었다. 그는 진호가 입원한 병원 쪽을 향해 잠시 묵념하듯 고개를 숙였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사냥이었다. 오만함에 취해 자신들이 생태계의 정점이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사냥. 수역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각을 조율했다. 손끝에서 찌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피의 감각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수역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바닥을 가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태성과 그 무리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밤바람에 실려온 전단지 한 장이 그의 발치에 머물다 날아갔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상진고등학교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처럼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태성은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강수혁이 던진 마지막 경고, 그 건조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성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구역의 왕인 자신이 고작 전학온 병약한 놈의 한마디에 위축되었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책상을 걷어찼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5교시가 시작되기 직전 김민재가 은밀하게 쪽지 하나를 수혁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쪽지에는 조잡한 글씨체로 방과 후 학교 뒤편 구간 창고, 안 오면 박진호 병실로 애들 보낸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전형적이고 유치한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수혁을 불러낼 수 있는 미끼였다. 수혁은 쪽지를 읽고 표정 변화 없이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는 수업 시간 내내 창밖의 구간 건물을 응시했다. 덩굴 식물에 뒤덮여 흉물스럽게 방치된 그곳은 오늘 벌어질 연극의 무대로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해 보였다. 종례가 끝나고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학교는 빠르게 정막 속으로 잠겨들었다. 수혁은 가방을 정리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교실을 나서기 전 칠판 귀퉁이에 적힌 떠든 사람, 강수혁이라는 낙서를 잠시 바라보았다. 유치한 권력놀이의 흔적이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복도로 나갔다. 복도의 긴 그림자가 그를 삼키듯 뻗어 있었지만 수혁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체스판 위로 말들을 확인하러 가는 기사처럼 차분했다. 학교 뒤편 구간 창고는 본관과 분리되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우범지대였다. 녹슨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다. 수혁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창고 내부의 풍경이 드러났다. 버려진 책걸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중앙에 마련된 공터에는 최태성과 김민재, 그리고 그들이 불러 모은 10명 남짓한 남학생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진을 치고 있었다. 태성은 쌓여있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왕처럼 수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 느꼈던 공포를 덮으려는 듯한 과장된 여유와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진짜로 왔네. 의리 있는 척은 혼자 다 해요. 태성이 비아냥거렸다. 민재와 다른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바닥을 무기로 두드렸다. 텅 빈 창고 안에 둔탁하고 위협적인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수혁을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0대1. 게다가 무기까지 든 상황에서 병약한 전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비는 것뿐이라고 확신했다. 수혁은 창고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멈춰 섰다. 포위망이 좁혀지며 그를 에워쌌다. 수혁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입고 있던 교복 마이에 단추를 풀었다. 진호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을 텐데. 수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약속, 내가 너랑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서 네가 살아서 나갈 방법은 딱 하나야. 내 발을 핥고 기어서 나가는 거. 태성은 신고 있던 운동화를 까딱거렸다. 수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체념의 한숨이 아니라 이제부터 벌어질 일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자 마지막 자제력이었다. 그는 손을 올려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었다. 안경이 벗겨지자 가려져 있던 그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항상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안광이 자리 잡았다. 그는 안경을 조심스럽게 가방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얇지만 단단하게 얽힌 팔근육을 드러냈다. 시작해. 수역의 짧은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다. 민재가 욕설을 내뱉으며 가장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야구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수역의 머리를 향해 전력으로 휘둘렀다. 붕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맞아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수역은 어느새 반보 뒤로 물러나 있었다. 민재는 헛스윙의 반동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며 비틀거렸다. 수역은 당황한 민재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재의 발이 꼬인 틈을 타 그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민재는 볼품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학생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사람이 엉켜 넘어지며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녀석들이 흥분하여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강목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역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놈들의 공격 궤적은 조잡하고 감정에 치우쳐 있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 사이를 빠져나갔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파이프를 고개만 살짝 숙여 피하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주먹은 어깨를 틀어 흘려보냈다. 수역의 발은 바닥에 붙어 있는 듯 하면서도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기회에 가까웠다. 한 녀석이 수역의 복부를 노리고 강목을 찔러왔다. 수역은 몸을 회전시키며 그 힘을 역이용했다. 강목은 수역의 허리춤을 스쳐 지나가 뒤에 있던 녀석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악야, 눈 똑바로 안 뜨냐? 팀킬이 발생하자 놈들 사이에서 분열과 당혹감이 일어났다. 수역은 그 혼란을 틈타 중앙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놈들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거나 서로를 가격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역은 단 한 번도 주먹을 뻗거나 발차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회피와 방어, 그리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술의 원리만을 사용했다. 놈들이 휘두르는 무기는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수역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 사이를 유유히 누비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일정했다. 태성은 책상 위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히 1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은 없고 때리려던 놈들만 나뒹굴고 있었다. 수역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태성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저놈은 뭐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민재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잡으라고 도망만 다니지 말고 덤벼. 이 새끼야. 민재는 다시 한번 방망이를 고쳐 쥐고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무작정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수역을 구석으로 몰기 위한 작전이었다. 다른 녀석들도 눈치채고 넓게 퍼져 수역을 포위망으로 압박해 들어왔다. 창고 벽에 몰린 수역에게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수역은 등 뒤에 차가운 시멘트 벽이 닿는 것을 느꼈다. 앞에는 민재가 살기를 띠고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망이를 횡으로 휘둘렀다. 피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의 필살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역은 바닥에 있던 낡은 의자를 발끝으로 걷어찼다. 의자가 공중으로 떠오르며 민재의 방망이와 충돌했다.
과직하는 파열음과 함께 썩은 나무 의자가 산산조각이 났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민재와 녀석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 짧은 틈을 타 수혁은 벽을 타고 달려 올라가 공중 제비를 돌았다.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그는 포위망을 넘어 녀석들의 등 뒤에 착지했다. 녀석들이 멍하니 빈 벽을 바라보는 사이 수혁은 태성이 앉아 있는 책상 더미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태성은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수혁을 보고 히익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수혁은 태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태성의 발치에 떨어진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그 위에 놓아두었던 안경을 다시 썼다. 안경을 쓰자 날카롭던 눈빛은 다시 온순하고 멍한 눈으로 돌아왔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태성을 올려다보았다. 재미없군. 수혁이 나지막이 뱉은 말은 창고 안의 정적을 갈랐다. 바닥에 뒹굴며 헐떡거리는 10여 명의 학생들. 서로 부딪혀 코피를 흘리고 다리를 저는 꼴불견들. 그들 중 누구도 수혁의 옷깃 하나 스치지 못했다. 수혁은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것은 폭력보다 더 무서운 압도적인 격차의 증명이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맞힐 수 있었는데,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남은 것은 허공을 가른 허무한 감각뿐이었다. 공포가 분노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저 녀석은 인간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존재다. 민재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수혁은 태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게 너희들의 수준이야. 무기 없이는, 쪽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태성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태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입이 얼어붙은 듯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수혁은 더 이상 밟으면 터지는 벌레가 아니라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수혁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뒤돌아섰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주변 사람 건드리지 마. 수혁은 닫혀있던 철문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했다. 수혁이 철문을 밀고 나가자 밖에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다. 역광 속에 선 그의 실루엣은 거대해 보였다. 수혁이 사라지고 철문이 닫히자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민재는 방망이를 바닥에 떨구며 주저앉았다. 다른 녀석들도 서로의 눈치만 보며 신음 소리를 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다.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찐따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의 꼬리를 밟은 것이다. 창고를 나온 수혁은 학교 뒤편 수도가로 향했다. 그는 얼굴에 튄 먼지를 씻어내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그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오랜만에 몸을 쓴 감각,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 그는 자신이 이 감각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혐오감을 느꼈다. 아직 멀었어. 수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의 쇼는 단순히 놈들의 길을 꺾기 위한 전초전일 뿐이었다. 태성 같은 놈들은 이 정도의 수치심으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반격해 올 것이다. 수혁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선을 넘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혁은 젖은 손을 털고 교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학교 운동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태성의 자존심에 난 상처는 삼아 터질 것이고 그 도끼는 결국 학교 전체를 뒤덮을 것이다. 수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달을 바라보았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구간 창고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최태성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학생이 태성 패거리를 가지고 놀았다더라. 태성이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태성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은 환청에 시달렸다. 그는 단순한 폭력으로는 강수혁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놈은 고통을 즐기는 변태이거나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성은 전략을 수정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통하지 않는다면 정신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김민재에게 수혁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닥달했다. 무엇이든 좋으니 놈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민재는 수혁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이에나처럼 그의 가방과 사물함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혁의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갈색 가죽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평범한 공책이 아니었다. 겉표지는 손때 같아서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했다. 민재는 킬킬거리며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빼곡했다. 우리 강아지 수혁아, 오늘은 밥 많이 먹었니?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돌아가신 수혁의 할머니가 치매가 오기 전 손자를 위해 남긴 육아일기이자 유언장이었다. 수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인간성을 붙들어매는 유일한 밤이었다. 민재는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노트를 태성에게 가져갔다. 태성은 노트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할미 냄새나는 궁상맞은 일기장이네. 착하게 살라니. 그래서 그 새끼가 바보처럼 맞고만 있었던 건가. 태성은 수혁이 왜 그토록 참고 있었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리고 이 낡은 노트야말로 수혁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직감했다. 5교시 체육시간. 운동장에 나온 수혁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가방을 뒤지던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안주머니를 확인했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일기장이 사라졌다. 수혁의 차분하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때 운동장 스탠드 쪽에서 민재가 수혁을 향해 손을 흔들며 조롱 섞인 휘파람을 불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노트가 들려 있었다. 수혁은 질풍처럼 스탠드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재뿐만 아니라 태성과 패거리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 소각장 옆 공터에 모여 있었다. 드럼통 안에서는 쓰레기들이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태성은 일기장을 한 손에 들고 불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며 수혁을 맞이했다. 어이, 효자 나셨네. 이거 찾냐? 수혁이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돌려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다.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갈라지고 있었다. 태성은 그 반응을 즐기며 낄낄거렸다.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태도가 아닌데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 태성은 일기장을 드럼통 불길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다. 열기에 종이가 그을리며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수혁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놈들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일기장이 인질로 잡혀있는 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흔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수혁의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으려는 순간 태성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태성은 수혁이 완전히 무릎을 꿇기도 전에 손을 놓아버렸다. 일기장은 허공을 가르며 시뻘건 불길 속으로 떨어졌다. 안 돼, 수혁이 비명을 지르며 드럼통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맨손으로 불타는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려 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치고 불꽃이 손등을 핥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조하고 낡은 종이는 기름 먹은 솜처럼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할머니의 글씨가, 그 따뜻했던 문장들이 검은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수혁은 타다 남은 표지 조각 하나를 겨우 건져냈을 뿐이었다. 그는 그을린 종이 조각을 가슴에 품고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해졌다. 태성과 패거리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야, 저 표정 좀 봐. 나라 잃은 줄 알겠네. 할머니 보고 싶으면 따라서 불 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합창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종이 뭉치를 태운 것이 아니라 괴물을 가두고 있던 마지막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수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재가 된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손을 털지 않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태성 패거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웃고 떠들던 아이들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다. 수혁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없었다. 그저 완벽한 무무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창백한 가면 같았다. 수혁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빛을 흡수하기만 하고 반사하지 않는 죽음의 눈. 태성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에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승리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달려들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눈에 담을 뿐이었다. 가자. 태성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아이들을 재촉했다. 더러운 꼴 봐서 기분 잡쳤다. 그들은 도망치듯 소각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혁의 시선이 마치 차가운 칼날이 되어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홀로 남은 수혁은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다. 불길 속에서 할머니의 환영이 일렁이는 듯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다. 수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피 냄새가 환각처럼 코끝을 맴돌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수혁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갈라져 바람에 흩어졌다.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로 가르칠 수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는 눈을 떴다. 이제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 강수혁이 아니었다. 과거 전장을 누비며 적들의 목을 베었던 코드네임 이그니스. 그 잔혹한 살인 기계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수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볼펜으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최태성, 김민재, 박동훈. 그가 기억하는 패거리 전원의 이름이었다. 이것은 살생부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사냥 목록이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때려 눕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자존심, 권력, 그리고 미래까지 철저하게 파괴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생각이었다. 교실로 돌아온 수혁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짐을 챙겼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진호의 빈자리를 한 번 쓰다듬고 교실을 나갔다. 오늘부터 그는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되어 놈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것이다. 학교 옥상에 올라간 수혁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태성 패거리가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수혁은 손가락으로 그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동선 파악, 고립유도, 심리적 압박, 그리고 처리.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작전이 수립되고 폐기되었다. 그의 뇌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효율적인 파괴만을 위해 고속으로 회전했다. 바람이 불어와 수혁의 긴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의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의식이었다. 눈물이 마르자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이제 자비는 없다. 용서도 없다. 오직 철저하고 잔혹한 응징만이 남았을 뿐이다. 태성은 교실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득 소름이 끼쳐 위를 올려다보았다. 옥상 난간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검은 실루엣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죄어왔다. 자신이 판 무덤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수혁은 옥상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침묵의 사냥꾼이 덫을 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태성의 오른팔. 가장 멍청하고 잔인한 김민재였다. 수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서늘한 미소였다. 학교라는 정글의 밤은 이제 강수혁의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학교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었고 교사들은 무관심했으며 종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최태성 패거리에게만은 세상이 완전히 다른 색채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수시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림자가 조금만 길게 늘어져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강수혁은 여전히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 고요한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폭풍의 눈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 김민재는 평소처럼 급식실로 가지 않고 학교 뒤편의 낡은 체육 창고 뒤로 향했다. 그곳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이자 그들의 비밀 흡연 구역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어제 창고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라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라이터를 켰지만 바람이 불어 자꾸만 불이 꺼졌다. 신경질적으로 라이터를 던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불 빌려줄까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심장이 멨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이 스산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는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앞에는 강수혁이 서 있었다. 언제 다가왔는지 발소리조차 없었다. 수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표정했다. 그의 손에는 민재가 어제 수혁의 일기장을 태울 때 썼던 바로 그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너, 어떻게? 민재가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다. 수혁은 대답 대신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수혁의 차가운 눈동자 안에서 일렁였다. 사냥의 첫 번째 규칙. 무리에서 떨어진 놈부터 노린다. 수혁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불꽃이 꺼졌다. 그리고 민재의 시야가 어둠으로 뒤덮였다. 비명조차 지를 새가 없었다.
수혁의 손날이 정확하게 민재의 목 울대뼈를 가격했고 이어서 명치를 강타했다. 민재는 숨이 턱 막히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고통에 몸을 비틀며 신음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혁은 쓰러진 민재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눈을 마주쳤다. 이건 진호 몫이야. 수혁은 민재의 오른팔을 잡고 관절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우두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민재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고통으로 인한 쇼크로 기절해버렸다. 수혁은 기절한 민재를 차가운 바닥에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타다 남은 일기장의 표지 조각을 꺼내 민재의 꺾인 팔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경고였다.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리는 명백한 표식이었다. 수혁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체육창고 뒤편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5교시 시작 종이 울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민재는 교실에 돌아오지 않았다. 태성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뒷문을 힐끔거렸다. 수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다.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라 방금 전까지 누군가를 반쯤 죽여놓고 왔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태성은 수혁에게 눈빛으로 욕설을 날렸지만 수혁은 칠판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 무시가 태성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수업 도중 체육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태성을 불러내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달했다. 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혁 쪽을 쳐다보았지만 수혁은 책장을 넘기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성은 선생님을 따라 양호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팔에 깁스를 하고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민재가 있었다. 민재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공포에 질려 헛소리만 중얼거렸다. 그림자가 왔어. 눈이 없어. 태성은 민재의 멱살을 잡고 누가 그랬냐고 물었지만 민재는 발작을 일으키며 태성을 밀쳐냈다. 태성은 민재의 팔 위에 올려져 있던 그을린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태성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강수혁이다. 그 새끼가 시작했다. 태성은 교실로 돌아와 패거리들을 복도로 불러 모았다. 야, 다들 들어. 지금부터 화장실이든 매점이든 무조건 셋 이상 뭉쳐 다녀. 혼자 다니면 죽는다. 아이들은 태성의 말에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천하의 김민재가 저렇게 당했다는 소식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포식자에게 쫓기는 겁쟁이 토끼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혁의 사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철저하게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다. 그의 목표는 그들의 육체를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학교의 구조, 아이들의 동선, 사각지대, 심지어 수업 시간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다. 두 번째 타겟은 패거리의 정보통 역할을 하던 박동훈이었다. 그는 태성의 명령으로 다른 반 아이들에게 수혁의 뒷조사를 하러 다니다가 늦게 하교하게 되었다. 동훈은 친구 2명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버스를 타러 가버리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교문을 향해 걸었다. 그때 가로등이 치직거리며 깜박이더니 꺼져버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교문 앞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동훈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 했지만 손이 떨려 떨어뜨리고 말았다. 휴대폰을 주부려 몸을 숙인 순간 누군가의 가죽 구두가 그의 손을 밟았다. 천천히 고개를 든 동훈의 눈에 휴대폰 불빛을 아래에서 받으며 기괴하게 웃고 있는 수혁의 얼굴이 들어왔다. 찾았네. 쥐새끼. 다음 날 아침
동우는 학교 정문 앞 조형물에 거꾸로 매달린 채 발견되었다. 그는 교복 상의가 벗겨져 있었고 입에는 침묵이라고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는 극심한 공포로 인해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등교를 거부했다. 전교생이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의 수준을 넘어선 일종의 테러와도 같았다.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쉬는 시간에 수역의 자리로 돌진해 책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 미친 새끼야, 나와 숨어서 지랄하지 말고. 남자답게 나와. 태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역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우며 차분하게 말했다. 증거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 그 말은 태성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다. CCTV는 교묘하게 피해갔고 목격자는 없거나 입을 다물었다. 패거리 내부의 결속력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수역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음 타겟은 누구일지 서로 눈치를 보았다. 태성이 아무리 소리치고 위협해도 소용없었다. 공포는 충성심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태성의 명령보다 수역의 그림자를 더 두려워했다. 방과 후 태성은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수역을 찾으려 했지만 수역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며 학교 곳곳에 공포를 심었다. 과학실에 갇혀있던 녀석이 발견되는가 하면 음악실 피아노 안에서 피 묻은 교복이 발견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붉은 물감이었지만 심리적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태성은 혼자 남은 교실에서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때 칠판 지우개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교탁 앞에 수역이 서 있었다. 노을을 등지고 선 수역의 실루엣은 길게 늘어져 태성의 발밑까지 닿아 있었다. 너 언제 들어왔어? 태성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수역은 천천히 태성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성은 뒷걸음질 치다가 칠판에 등을 부딪혔다. 수역은 태성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그리고 태성의 교복 넥타이를 잡아당겨 얼굴을 가까이 댔다. 이제 알겠어. 사냥감이 된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수역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목표물을 제거하려는 기계적인 냉혹함만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일 밤 10시 폐공장. 수역은 짧게 속삭이고 넥타이를 놓았다. 안 오면 네가 한 짓을 경찰서뿐만 아니라 네 형님 내 조직에도 다 뿌릴 거야. 네가 형님 돈 빼돌려서 쓴 거 다 알고 있어. 태성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것은 태성만이 알고 있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수역은 그 비밀까지 파헤친 것이었다. 수역은 멍하니 서 있는 태성을 뒤로 하고 교실 뒷문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태성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태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놈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역은 옥탑방에서 장비를 손질했다. 그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손에는 가죽 장갑을 꼈다. 책상 위에는 학교 도면과 태성 패거리의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다. 민재와 동우는 처리했다. 남은 잔챙이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이제 남은 건 우두머리인 최태성뿐이었다. 하지만 수역은 알고 있었다. 태성은 혼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겁쟁이이기에 더 큰 힘을 빌려올 것이다. 수혁이 원하던 바였다. 그는 단순히 태성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이 학교를, 아니, 이 지역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태성이 형이라고 부르는 조직 폭력배들. 그들이야말로 수혁이 노리는 진짜 타겟이었다. 수혁은 낚싯바늘을 던져 놓았고 이제 대어들이 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다. 수혁은 눈을 감고 빗소리에 집중했다. 과거 전장에서 빗소리는 곧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비는 냄새를 지워주고 발소리를 감춰준다. 사냥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씨였다. 수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일 밤, 폐공장은 피와 비명으로 얼룩질 것이다. 한편, 태성은 형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태성은 손톱을 물어뜯었다. 형님, 접니다. 태성이요. 문제가 좀 생겼는데. 네. 처리해야 할 놈이 하나 있어서요. 애들이 다 당해서 형님 식구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태성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전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에 승낙이 떨어지자 태성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형님이 나서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님은 진짜 칼잡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조폭이었다. 고작 싸움 좀 하는 고등학생 따위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다. 태성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다. 강수혁, 넌 내일 죽었어. 진짜 지옥을 보여주지. 하지만 태성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불러들인 것은 구원군이 아니라 자신과 형님 모두를 파멸로 이끌 재물들이라는 것을. 수혁은 이미 그들의 개입까지 예상 시나리오에 넣어두고 있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도시는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처럼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다음 날 학교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태성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패거리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다. 수혁은 홀로 교실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반 아이들은 수혁을 두려움 섞인 눈으로 훔쳐보았다.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수혁은 그 고독이 편안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다. 빛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거주자. 수혁은 가방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냈다. 할머니의 사진이 들어있는 펜던트였다. 그는 사진 속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엄지로 쓸어보았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그는 학교를 떠날 생각이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반드시 청소를 끝내야 했다. 방과 후, 수혁은 우산을 쓰지 않고 빗속을 걸어나갔다. 비에 젖은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그의 발걸음은 폐공장이 있는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다. 수혁의 그림자가 빗물에 번지며 흔들렸다. 그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폐공장은 도시 개발이 중단되어 방치된 곳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이 반쯤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그곳은 오늘 밤 처형장으로 변할 예정이었다. 수혁은 공장 입구에 도착해 잠시 멈춰 섰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수십 개의 숨소리를 감지해냈다. 수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빗물 냄새 사이로 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놈들이 와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다. 수혁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9시 58분. 약속 시간 2분 전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공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인간 강수혁의 눈은 사라지고 살인병기 이그니스의 눈만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오직 행동만이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폐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열렸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 강수혁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공장 내부는 곳곳에 켜진 작업용 투광등으로 인해 기괴한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쇠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사내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수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무심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장 중앙에는 최태성과 그의 형 최강욱, 그리고 강욱이 이끄는 조직원 20명 남짓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강목과 쇠파이프, 심지어는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있었다. 험상궂은 문신을 드러낸 조직원들은 왜소한 고등학생 한 명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는 듯 킬킬거렸다. 그들의 눈의 수혁은 그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운 나쁜 희생양에 불과했다. 최태성은 형의 등 뒤에 숨어 있다가 수혁이 나타나자 고개를 내밀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그는 언제 겁에 질려 있었냐는 듯 기세등등해져 있었다. 야, 강수혁 진짜로 혼자 기어왔냐? 깡 하나는 인정해준다. 태성의 목소리는 과장되게 높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그는 이 압도적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강욱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거구의 몸집에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는 그는 지역 조직폭력배의 중간 보스다운 위압감을 풍겼다. 강욱은 수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태성아, 네가 말한 괴물이 저 멸치 새끼냐? 형 쪽팔리게 이딴 일로 애들을 부르냐? 조직원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수혁은 그들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뒤로 돌아 열려있던 철문을 닫았다.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철컥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밀실. 그것은 수혁이 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다. 도망치지 못하게 문단속은 해야지. 수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욱은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새끼 봐라. 지가 우리를 가둔 줄 아나 보네. 강욱이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수혁에게 다가갔다. 꼬맹아, 형이 아프지 않게 보내줄게. 그냥 무릎 꿇고 빌어라. 그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파이프를 바닥에 끌었다. 수혁은 제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거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 박동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했다.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적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냉철한 판단 때문이었다. 거구의 사내가 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수혁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으려는 순간 수혁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비명은 수혁이 아닌 거구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수혁은 파이프가 내려오는 궤적 안쪽으로 파고들어 사내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꺾어버렸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수혁의 팔꿈치가 사내의 턱을 올려쳤다. 거대한 몸뚱이가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단 한 번의 교차, 1초도 걸리지 않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공장 안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뚝 끊겼다. 킬킬거리던 조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쓰러진 거구는 기절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혁은 쓰러진 사내를 넘어서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나. 그는 마치 재고 정리를 하는 점원처럼 건조하게 카운트를 셌다. 강욱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꼬맹이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감지했다. 뭐해? 저 새끼 잡아 다 같이 덮쳐. 강욱의 고함 소리에 멍하니 있던 조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십수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무기를 들고 좁혀오는 광경은 흡사 성난 파도와 같았다. 태성은 뒤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 죽여버려. 하지만 수혁은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었다. 그는 파도를 가르는 쇠빙선이었다. 수혁은 가장 먼저 달려드는 녀석의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피하고 뻗은 팔을 잡아 지렛대처럼 이용해 뒤따라오던 녀석에게 던져버렸다. 인간의 몸이 무기가 되어 서로 부딪히고 엉켰다. 수혁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치명적이었다. 수혁은 360도 시야를 가진 듯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는 공격조차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뒤에서 야구 방망이가 날아오자 그는 상체를 숙이며 다리를 걸어 상대를 넘어뜨렸다. 넘어진 녀석의 발목을 밟아 분쇄하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수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타겟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싸움 방식은 일반적인 싸움꾼의 막싸움이 아니었다.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고 관절을 꺾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군용 살상무술. 크라브마가와 시스테마가 혼합된 형태였다. 수혁의 손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파열되었다. 건들면 부러진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실이었다.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자신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수혁은 놈들의 공격 리듬을 뺏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면 그 파이프를 잡아 빼서 상대의 무릎을 가격했고 주먹을 뻗으면 손가락을 꺾어버렸다. 바닥은 순식간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로 채워졌다. 수혁은 셔츠 소매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자신의 피는 한 방울도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남은 조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들은 뒷걸음질 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수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빗물에 젖은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공장 안에 또각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뭐 하냐고 이 병신들아 저거 고딩이라고 강욱이 악을 썼지만 부하들은 쉽사리 덤비지 못했다. 한 조직원이 용기를 내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은색 칼날이 조명빛을 받아 번뜩였다. 이 새끼가 칼맛 좀 볼래. 그는 칼을 휘두르며 수혁에게 달려들었다. 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가 손가락 사이로 그 장면을 훔쳐보았다. 수혁은 칼이 눈앞까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 칼끝이 목을 스치기 직전 수혁의 왼손이 뱀처럼 튀어나가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상대의 팔꿈치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우뚝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혁은 비명을 지르려는 상대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해 소리를 집어삼키게 만들었다. 쓰러진 조직원을 밟고선 수혁은 차가운 눈으로 강욱을 응시했다. 칼은 장난감이 아니야. 수혁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이제 공장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수혁과 강욱, 그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태성뿐이었다. 20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을 기며 신음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최강욱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조폭이었지만 이런 놈은 본 적이 없었다. 살기사치, 놈에게서는 지독한 피비린내가 났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운 놈이었다. 강욱은 품 안에서 사심이 칼을 꺼내 들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앞섰다. 너 정체가 뭐야? 어디 식구냐? 강욱이 칼끝을 겨누며 물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혁은 피 묻은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오늘 밤이 지나면 다 잊게 될 테니까. 수혁은 강욱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강욱은 괴성을 지르며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지만 수혁에게 그 공격은 너무나 느리고 엉성했다. 수혁은 상체를 살짝 틀어 칼날을 피하고 강욱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펑. 수혁의 주먹이 강욱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다. 강욱은 헉소리를 내며 눈이 튀어나올 듯 고통스러워했다. 수혁은 멈추지 않고 강욱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무릎으로 안면을 강타했다. 거구의 보스가 맥없이 뒤로 넘어갔다. 코뼈가 주저앉아 피가 솟구쳤다. 강욱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웅얼거렸지만 수혁은 가차없이 그의 발목을 밟았다. 동생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형이 책임을 져야지. 수혁의 차가운 일갈에 강욱은 기절해버렸다. 이제 공장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수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최태성을 바라보았다. 태성은 공포로 인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바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절대적인 힘이라고 믿었던 형과 조직이 단 한 명의 동급생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했다. 그것도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수혁이 다가오자 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태성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것만 하고 당당하던 학교의 왕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겁한 겁쟁이만이 남아 있었다. 수혁은 태성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살려달라고 진호가 그렇게 빌었을 때 넌 어떻게 했지? 수혁의 물음에 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입만 벙긋거렸다. 수혁의 눈동자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심판자의 눈이었다. 너희들은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약한 놈은 짓밟아도 된다고. 수혁은 태성의 뺨을 가볍게 톡톡 쳤다. 이제 네가 그 약한 놈이야. 기분이 어때? 태성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전학 갈게. 제발. 수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태성을 때리지 않았다. 이미 태성의 영혼은 파괴되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공포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수혁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태성이 형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를 사주하고 강욱이 살인 미수와 폭력을 모의한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게다가 공장 구석에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당 방위의 증거이자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확실한 증거였다. 경찰이 오고 있어. 수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네 형은 감옥에서 아주 오랫동안 썩게 될 거야. 그리고 넌 학교 폭력 가해자이자 조폭 연루자로 낙인 찍혀 평생을 살겠지. 태성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제국도, 미래도, 자존심도. 수혁은 공장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과 절망에 빠진 태성을 뒤로하고 출구로 향했다. 그는 철문을 열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몸에 묻은 먼지와 피 냄새를 씻어내렸다. 차가운 빗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근육을 식혀주었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수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꺼내 빗물에 닦아 다시 썼다. 날카롭던 눈매가 가려지고 다시 평범한 학생 강수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저 그림자처럼 나타나 악을 심판하고 사라진 의문의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이것으로 학교에서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수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내면에 깨어난 이그니스는 쉽게 잠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상징고등학교의 전설이 바뀌었다. 건드리면 부러질 줄 알았던 남학생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부러뜨리는 괴물이 되어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은 지금 빗속을 뚫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밤사이 도시를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우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거리는 투명할 정도로 깨끗했지만 상징고등학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아침 뉴스의 속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도심 폐공장서 조폭 집단 검거. 10대 학생들도 연루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붉은 글씨로 흐르고 있었다. 학교 정문에는 경찰차 세대가 요란한 경광등을 번쩍이며 주차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학생들을 위압적으로 감시하던 선도부원들도 오늘만큼은 구석에 모여 웅성거릴 뿐이었다. 교무실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장과 교감은 창백해진 얼굴로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학교를 지배하던 거대한 악의 축이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뽑혀나간 것이다. 2학년 3반 교실의 풍경은 기묘했다. 항상 교실 뒷자리를 점거하고 왕처럼 군림하던 최태성과 그 패거리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다. 주인 잃은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올려놓은 흰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애도가 아니라 조롱과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최태성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문, 조폭 형까지 연루되어 징역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강수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등교하여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영어 단어장을 넘기고 있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그의 고요한 모습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게 했다. 어제까지 그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아이들은 이제 감히 수혁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구체적인 내막은 아무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저 조용한 전학생이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1교시 시작 전 형사 2명이 담임 교사의 안내를 받아 교실로 들어왔다.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눈매가 날카로운 오 형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노련한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처럼 예리했다. 그는 최태성 무리와 관련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진짜 목적은 폐공장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현장은 처참했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 형사는 학생들을 한 명씩 복도 끝에 있는 상담실로 불렀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성의 악행, 갈취, 폭력 등 그동안 묵인되었던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작 폐공장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태성이 누군가와 싸우러 간다고 했다는 모호한 진술뿐이었다. 오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학교라는 것을 깨닫고 신경질적으로 다시 집어넣었다. 다음, 강수혁. 담임이 수혁의 이름을 호명했다. 수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상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 형사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수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혁은 어깨를 움츠리며 긴장한 척 연기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겁먹은 사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앉아라. 오 형사가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수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네가 강수혁이냐? 최태성하고 같은 반이고 괴롭힘을 당했다던데 사실이냐? 오 형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수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전학 온 첫날부터 돈을 뺏기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이는 완벽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 오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넌지시 물었다. 어젯밤 10시경에 어디 있었냐?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다. 수혁은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대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몸살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일찍 잤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 살아서 증명해 줄 사람은 없지만 집 근처 편의점에 약을 사러 간 CCTV는 있을 겁니다. 수혁은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둔 상태였다. 실제로 그는 공장으로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감기약을 샀었다. 오 형사는 수혁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싸움을 한 사람의 손이라면 상처나 멍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수혁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을 뿐 깨끗했다. 장갑을 끼고 싸웠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오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 알았다. 몸도 약해 보이는데 고생 많았겠구나. 나가봐. 오 형사는 수혁을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비실비실한 학생이 조폭 20명을 때려 눕혔다는 것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수혁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오 형사는 옆에 있던 파트너 형사에게 투덜거렸다. 거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조폭놈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지. 현장에는 지문 하나 없지. 도대체 누가 그 많은 놈들을 작살낸 거야? 내부 분열인가?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은 조폭들이 쪽팔려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등학생 한 명에게 조직 전체가 괴멸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업계에서 매장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타 조직의 기습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입을 맞춘 상태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혁은 학교를 빠져나왔다. 교문 앞에 경찰들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있는 박진호가 보였다. 진호의 얼굴 붓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피멍이 남아 있었다. 진호는 수혁을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마. 누워 있어. 수혁이 다가가 진호의 어깨를 눌렀다. 진호는 수혁의 팔을 덥석 잡았다. 수혁아, 뉴스 봤어. 태성이랑 그 형. 다 잡혔대. 폐공장에서 반쯤 죽어서 발견됐다고. 진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혁은 무표정하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잘됐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진호는 수혁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네가 한 거야? 진호는 알고 있었다. 수혁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분노해 주었던 유일한 친구라는 것을. 수혁은 깎던 사과를 멈추고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쉿하는 신협을 했다. 우린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태성이가 나쁜 놈들을 만나서 끼리끼리 싸우다가 망한 거지. 알겠지.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진호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수혁아. 진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수혁은 말없이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에 담아주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채감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낯선 남자가 수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척 봐도 일반인은 아닌 듯한 사내였다. 수혁의 근육이 본능적으로 수축하며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사내는 품 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수혁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아무런 직함 없이 전화번호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누구시죠? 수혁이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강수혁 군, 아니 이그니스 요원의 팬입니다. 수혁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코드네임은 극비사항이었다.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이름이 민간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사내는 수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젯밤 청소 실력은 여전하시더군요. 덕분에 저희 쪽에서도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이 줄어서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란하셨어요. 윗분들이 주시하고 계십니다. 사내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경고였다. 수혁의 정체가 발각되었고 그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수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내는 뒷걸음질 치며 손을 흔들었다. 당장은 없습니다. 그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림자는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이니까요.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사내는 인파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수혁은 구겨진 명함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최태성이라는 작은 불씨는 껐지만 그것이 더 거대한 산불을 불러온 꼴이었다. 수혁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얄미울 정도로 푸르렀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과거의 망령들은 끈질기게 그를 쫓아오고 있었고 이제는 그가 숨으려 했던 이 작은 학교마저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수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떠나야 할까? 아니면 남아서 맞서야 할까? 지금 떠난다면 진호는 안전하겠지만 자신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 반대로 남는다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휘말릴 것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딜레마였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최태성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형 강욱은 중환자실에 있어 면회조차 불가능했다. 태성은 형사들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입을 여는 순간 그날 밤 폐공장에서 봤던 수혁의 악마 같은 눈빛이 떠올라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여기는 그 괴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 하지만 태성의 생각은 틀렸다. 유치장 철창 너머로 교도관이 다가와 식판을 밀어 넣었다. 밥 위에는 쪽지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았다. 입 다물고 죗값치러 지켜보고 있다. 수역의 글씨체였다. 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식판을 엎어버렸다. 감옥조차도 그에게는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수역의 그림자는 어디에나 존재했다. 방과 후 수역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품만을 배낭에 챙겼다. 할머니의 사진, 부러진 만년필, 그리고 몇 벌의 옷까지.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의 추억이 제법 깊게 박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감상은 사치였다. 그는 다시 이그니스의 모드로 전환해야 했다. 그때 누군가 옥탑방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택배입니다. 낯선 목소리였다. 수역은 주문한 택배가 없었다. 그는 책상 밑에 붙여둔 단검을 꺼내 등 뒤로 숨기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밖을 확인하려는 순간 문이 폭발음과 함께 박살나며 날아들어왔다. 수역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연기 속에서 무장한 괴한 2명이 난입했다. 타겟 확인, 확보한다. 기계적인 음성이 들렸다. 그들은 일반 깡패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프로들이었다. 아까 병원에서 만난 사내가 보낸 자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총구에서 소음기 장착된 총알이 발사되었다. 픽, 픽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구멍이 뚫렸다. 수역은 테이블을 걷어차 엄폐물로 삼으며 단검을 고쳐 잡았다. 젠장, 쉴 틈을 안 주는군. 수역이 욕설을 내뱉었다. 평범한 고등학생의 연극은 여기서 끝이었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진짜 전쟁이었다. 학교 폭력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목숨을 건 사륙전이 그 좁은 옥탑방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수역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어갔다. 사냥꾼이 다시 사냥터로 소환되었다. 폭발음과 함께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갔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틈을 타 검은 작전복을 입은 2명의 괴한이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겨누며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폭발의 충격에 정신을 잃거나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겠지만 강수역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폭발 직전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냉장고 뒤편의 사각지대로 숨어든 상태였다. 선두에 선 괴한이 수신호로 침대 쪽을 가리켰다. 그들이 텅 빈 침대를 향해 사격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은색 섬광이 번뜩였다. 수역이 던진 단검이 정확히 선두 괴한의 손목을 관통했다. 괴한이 고통에 신음하며 총을 떨어뜨리는 순간 수역은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수역의 팔꿈치가 괴한의 턱을 올려쳤고 연이어 무릎이 명치를 강타했다. 억소리와 함께 첫 번째 괴한이 무력화되었다. 뒤따라오던 2번째 괴한이 당황하며 총구를 돌렸지만 수역은 이미 쓰러지는 동료를 인간 방패로 삼고 있었다. 푹, 푹 소음기를 거친 둔탁한 총성이 2번 울렸고 총알은 첫 번째 괴한의 방탄조끼에 박혔다. 수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체나 다름없는 몸뚱이를 밀어붙이며 돌진했다. 거리가 좁혀지자 총은 무용지물이었다. 수역은 괴한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 뒤 그대로 박치기를 날렸다. 마스크 위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괴한이 비틀거리는 사이 수역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단검을 주워들었다. 그의 눈빛은 학교에서 보여주었던 차가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살인 기계의 눈이었다. 수역은 망설임 없이 괴한의 경동맥을 향해 칼을 그었다. 비명은 없었다. 오직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방바닥을 적실 뿐이었다.
수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두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좁은 옥탑방은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죽은 괴한의 주머니를 뒤져 통신기를 꺼냈다. 이어피스 너머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상황 보고하라. 타겟은 확보했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낮에 병원 로비에서 명함을 건네주었던 그 남자였다. 수혁은 이어피스를 귀에 꽂고 차갑게 대답했다. 청소부들을 너무 약한 놈들로 보냈군. 통신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수혁군. 아니, 이그니스. 역시 대단하군요. 테스트는 합격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짐짓 여유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혁이 이렇게 빠르고 잔혹하게 프로들을 제압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테스트라고 내 집에 무장병력을 보낸 게 수혁의 목소리에 살기가 감돌았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당신의 능력이 녹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너무 위험한 존재니까요.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쫓기며 사시겠습니까? 참고로 당신의 친구 박진호 군이 있는 병원에도 저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호의 이름이 나오자 수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수혁의 유일한 영린을 건드렸다. 수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진호까지 위험해진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남자가 대답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오십시오. 혼자서 일시간 내로 오지 않으면 친구분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통신이 끊겼다. 수혁은 통신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그는 재빨리 배낭을 메고 쓰러진 괴한들의 무기를 챙겼다. 권총 2자루와 여분의 탄창, 그리고 섬광탄 하나. 학교 폭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방을 나서기 전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평범한 삶은 저에게 사치였나 봐요. 그는 라이터를 켜서 커튼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핏자국과 시체, 그리고 강수혁이 살았던 흔적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꽃을 뒤로하고 수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강수혁이라는 이름의 학생은 죽었다. 남은 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코드네임 이그니스뿐이었다. 남자가 알려준 장소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폐쇄된 물류 창고 단지였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는 이곳은 은밀한 거래나 처형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다. 수혁은 택시에서 내려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창고 입구로 접근했다.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병 2명이 서 있었고 곳곳에 저격수가 배치된 것이 느껴졌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컨테이너 그림자를 타고 유령처럼 이동했다. 첫 번째 타겟은 2층 난간에 있는 저격수였다. 수혁은 배수관을 타고 소리 없이 올라가 저격수의 뒤를 잡았다. 저격수의 입을 막고 단검을 목에 꽂아 넣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수혁은 저격 소총을 챙기는 대신 저격수의 무전을 탈취했다. 타겟이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인가 지휘 통제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수혁이 이미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수혁은 저격수의 시체를 난간 아래로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에 아래에 있던 경비병들의 시선이 쏠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들이 다가오는 순간 수혁은 위에서 뛰어내리며 두 사람의 머리를 동시에 가격했다. 순식간에 입구를 정리한 수혁은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거대한 공간 안에는
수십 명의 무장 용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병원에서 만났던 남자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수혁은 어둠 속에서 섬광탄의 핀을 뽑았다. 깡, 깡, 깡. 금소금이 울리며 섬광탄이 남자들의 발밑으로 굴러갔다. 이게 뭐? 으악, 강렬한 빛과 폭음이 창고 안을 하얗게 물들였다. 용병들이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수혁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는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목을 베고 그가 들고 있던 기관단 총을 빼서 난사했다. 투두두두둑 총구에서 불을 뿜으며 총알이 빗발쳤다. 무방비 상태였던 용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남자는 책상 뒤로 몸을 숨기며 고함을 질렀다. 쏴쏘라고 저 새끼 죽여. 시력을 회복한 용병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총알이 컨테이너 벽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다. 수혁은 엄폐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점사로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다. 머리, 심장, 머리, 낭비되는 총알은 없었다. 수혁은 탄창이 비자 총을 버리고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해 죽은 용병의 시체에서 샷건을 집어들었다. 철컥, 펌프 액션 소리와 함께 그는 근접해 오는 적의 가슴팍에 구멍을 냈다. 좁은 컨테이너 통로에서의 전투는 수혁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그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다수의 적을 농락했다.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사신과도 같았다. 용병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공포가 확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총알을 피하는 듯한 기이한 움직임, 잔혹한 살상 능력. 그것은 전설로만 듣던 최정의 살인 경기의 모습 그대로였다. 괴물이다. 도망쳐 한 용병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수혁의 총알이 그의 등 뒤를 꿰뚫었다. 이제 남은 건 남자와 그의 경호원 2명뿐이었다. 수혁은 피로 얼룩진 얼굴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권총을 난사했지만 수혁은 고개만 까딱거려 피할 뿐이었다. 찰칵, 찰칵. 남자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 수혁은 샷건을 한 손으로 잡고 남자의 허벅지를 쐈다. 아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경호원들이 덤벼들었지만 수혁은 샷건의 개머리판으로 그들의 턱을 부수고 관절을 꺾어버렸다.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수혁은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컨테이너 벽에 밀쳤다. 박진호는 어디 있어? 수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굵었다. 남자는 고통과 공포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웅얼거렸다. 병원에. 그냥 감시만. 손대지는 않았어. 제발 살려줘. 남자는 애원했다. 수혁은 남자의 품을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병원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진호는 병실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문 밖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수혁은 스마트폰을 켜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철수해. 지금 당장. 수혁은 남자에게 명령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철수해. 당장 병원에서 나와. 작전 취소다. 전화기 너머에서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왔다. 수혁은 영상을 통해 병원 복도에 남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제야 그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수혁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 조직의 보스가 누구지? 나를 감시하고 스카우트하라고 시킨 놈.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난 죽어. 수혁은 단검을 꺼내
남자의 손가락 사이에 꽂았다. 말 안 하면 지금 죽어. 극심한 공포에 질린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다. 고스트. 그가 지시했어. 네가 한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스트. 수역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었다. 과거 군 정보국 시절 내부의 배신자로 의심받았던 인물.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남아 사설용병 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역은 남자를 기절시켰다. 죽일 가치도 없었다. 그는 창고 바닥에 흩어진 무기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학교 폭력으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결국 과거의 거대한 악연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도망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찾기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내어 뿌리를 뽑아야 했다. 수역은 창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지고 용병의 차에서 훔친 검은 재킷을 걸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진호가 주었던 이제는 구겨진 우유팩 하나를 꺼내 보았다. 그것은 그가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기다려라. 고스트. 수역은 어둠 속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그는 학생 강수역이 아니었다. 악을 멸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 이그니스였다. 그는 훔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고요한 밤을 갈랐다. 차가 출발하며 뿜어내는 라이트 불빛이 길게 뻗어나갔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수역은 엑셀을 밟았다. 망설임은 없었다. 건드리면 부러질 줄 알았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부러뜨릴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성무역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용병 중개와 불법 무기 거래를 주도하는 범죄 조직 팬텀의 본거지였다. 조직의 수장인 유령은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흔들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정예 요원들이 처참하게 당한 폐공장의 CCTV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이그니스. 역시 훌륭해. 녹슬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졌어. 유령은 감탄과 탐욕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과거 군정보국 시절 강수역의 상관이자 그를 살인병기로 키워낸 장본인이었다. 수역이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졌을 때 그는 큰 자산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제 발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수역을 다시 자신의 최고의 무기로 만들 생각에 흥분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맑은 종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유령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침입자가 이미 1층부터 30층까지의 모든 경비 병력을 뚫고 올라왔다는 뜻이었다. 소리도 없이, 경보도 울리지 않게 그것이 가능한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재킷을 입은 강수역이 피냄새를 풍기며 걸어 나왔다. 수역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피 묻은 쇠 파이프가, 다른 한 손에는 탈취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넓은 펜트하우스 입구에는 유령의 최측근 경호원 5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조폭이나 용병과는 차원이 다른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수역이 나타나자마자 망설임 없이 사격을 개시했다. 환영 인사가 거치군. 수역은 짧게 내뱉으며 바닥을 구르며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소파 가죽을 찢고 솜을 흩날리게 만들었다. 수혁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섬광탄을 던지고 반대편으로 뛰쳐나갔다. 펑 하는 폭음과 함께 경호원들의 시야가 차단된 찰나의 순간 수혁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탕, 탕, 탕. 정확히 3발의 총성이 울렸고 3명의 경호원이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다. 남은 2명의 경호원이 칼을 뽑아들고 육탄전을 시도했다. 그들은 수혁의 좌우를 동시에 압박해 들어왔다. 수혁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칼날을 쇠파이프를 들어 막아내고 동시에 몸을 낮춰 왼쪽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쇠파이프로 칼을 쳐낸 수혁은 그대로 회전력을 이용해 오른쪽 적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구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넘어졌던 마지막 경호원이 일어나려 했지만 수혁의 총구가 이미 그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수혁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5명의 최정예 요원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수혁은 쇠파이프를 던져버리고 총을 든 채 유령이 앉아있는 소파로 천천히 걸어갔다. 유령은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야. 학교 좀 다녔다고 해서 감이 떨어졌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군. 유령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수혁을 맞이했다. 수혁은 총구를 유령의 심장에 고정한 채 차갑게 말했다. 박기석, 아니, 이제는 유령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 인생을 망친 걸로 모자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건드리려 했어. 유령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망치다니 난 널 구원한 거야. 고아였던 너에게 힘을 주고 살아가야 할 목적을 줬지. 네가 그 시시한 학교 놀이에 빠져서 재능을 낭비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 돌아와라. 이그니스. 내 옆에 서면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저 밑바닥 인생들, 최태성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수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내 도구가 아니야. 그리고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거지. 지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그리고 내 친구가 가르쳐 준 거야. 수혁의 뇌리에 박진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맞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그 약한 친구의 용기가 수혁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유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고작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나를 거역해 유감이구나. 그렇다면 넌 폐기 처분이다. 유령이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누르자 천장에서 자동화된 기관 포탑 2대가 내려왔다. 동시에 유령은 책상 아래 숨겨둔 소총을 꺼내 난사하기 시작했다. 수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대리석 기둥 뒤로 피했다. 기관 포탑의 맹렬한 사격에 기둥이 깎여 나갔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화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다. 하지만 수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학교 과학실에서 훔쳐온 자신이 직접 개조한 소형 EMP 장치를 꺼냈다. 범위는 좁지만 순간적으로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었다. 수혁은 심호흡을 하고 기둥 밖으로 장치를 던졌다. 장치가 포탑 근처에서 터지며 푸른 스파크를 일으켰다. 지금이다. 포탑이 작동을 멈춘 3초의 시간. 수혁은 맹수처럼 뛰쳐나갔다. 유령이 당황하여 소총을 조준하려 했지만 수혁의 속도가 더 빨랐다. 수혁은 슬라이딩하며 유령의 허벅지에 총알을 박아 넣었다. 크악. 유령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수혁은 유령의 소총을 발로 차 멀리 보내고 그의 가슴을 밟고 섰다. 유령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수혁을 올려다보았다. 쏘지 마. 날 죽이면 조직 전체가 널 끝까지 쫓을 거야. 평생 도망 다녀야 한다고. 그는 마지막까지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수혁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오늘 여기서 끊어내야만 했다. 그래야 진호도 다른 아이들도 안전할 수 있었다. 상관없어. 수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조직, 네가 만들어 놓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거래 장부, 내가 전부 불태워버릴 거니까. 너희는 이제 유령이 아니라 진짜로 사라지는 거야. 수혁은 미리 준비해온 소위탄을 서버실 쪽으로 던졌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유령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자신의 모든 제국이 불타고 있었다. 수혁은 유령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이건 내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다. 탕! 총성이 펜트하우스의 유리창을 뒤흔들었다. 유령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수혁은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불타오르는 빌딩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수혁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소방차와 경찰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는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섞여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그의 옷은 그을리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사고 현장에서 대피한 생존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수혁은 골목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다.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 다시 학생의 모습이었다. 그는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다. 대성무역 빌딩 지하 서버실에 불법 무기 거래 장부와 정관계로 비리스트가 있습니다. 화재로 다 타기 전에 확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수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 거대한 악은 사라졌고 세상은 조금 더 깨끗해질 것이다. 수혁은 주머니에서 박진호에게 줄 선물을 꺼냈다. 고급 만년필이었다. 민재가 부러뜨렸던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좋은 것이었다. 그는 작은 메모지에 짧은 편지를 썼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 너는 충분히 강하니까. 그는 편지와 만년필을 작은 상자에 담아 우체통에 넣었다. 수신이는 상진고등학교 2학년 3반 박진호.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벚꽃이 만개한 4월이 되었다. 상진고등학교 교정은 흩날리는 분홍빛 꽃잎들로 가득했다. 최태성 패거리가 사라진 학교는 몰라보게 평화로워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고 더 이상 구석에서 우는 학생은 없었다. 교실 맨 뒷자리, 창가 옆 분단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격리의 공간이 아닌 전설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박진호는 쉬는 시간에 그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은 가끔 수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사실은 비밀 요원이었다느니, 해외로 유학을 갔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무성했다. 진호는 그 말들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 꽂힌 은색 만년필을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며칠 전 소인 없는 우편으로 도착한 선물이었다. 진호야, 축구하러 가자. 반 친구들이 진호를 불렀다. 예전 같으면 끼워주지도 않았을 아이들이었다. 진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밝게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등은 펴져 있었고 발걸음은 당당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혁이 남기고 간 용기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운동장 스탠드 너머, 학교 담장 밖에는 후드 모자를 쓴 한 남학생이 서 있었다. 강수혁이었다. 그는 벚꽃나무 아래에 서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진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떠난 자리에 평화가 남았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는 증명된 셈이었다. 수혁은 고개를 돌려 반대편 길을 바라보았다. 그 길은 평범한 학교 생활이나
안락한 미래와는 거리가 먼 어둠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신념이 생겼고 부러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림자 속에서 빛을 지키는 수호자. 그것이 강수혁이 선택한 삶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수혁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다가 다시 바람에 날려보냈다. 잘 지내라. 진호야. 수혁은 작게 속삭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겉모습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그 누구보다 크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건들면 바로 부러질 줄 알았던 남학생.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강철이었음을,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부러뜨리기 위해 스스로 망치가 되었음을. 수혁의 뒷모습이 봄날의 아지랑이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이야기는 학교에서는 끝났지만 더 넓은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전설로 계속될 것이다.